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솔자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프라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라하는 100개의 뾰죽탑을 가진 도시로 알려져 있죠. 영어로는 프라그라고 하는데 같은 발음의 치석이란 뜻도 있죠. 체코말로는 프라시스키라고 합니다. 이 프라하는 엘베강 상류, 엘베강 하면 2차 대전이 종전될 때 그 미군과 소련군이 만났던 강, 거기서 찍은 사진이 세계사 교과서에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엘베강 상류이고 보헤미아 분지이죠. 근데 이 프라하의 뜻, 이렇게 표기하는 이 뜻은 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문턱이란 뜻의 슬라브어 PRAH까지 이 슬라브어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그 리부시의 공주 이야기를 했죠. 부셰흐라드의 최초의 체코의 도읍을 정했던 그 리부시의 공주가 이쪽으로 이제 와서 성터를 찾다가 문턱을 만들고 있는 노인을 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다 도시를 세우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프라흐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슬라브어 중에 프라지트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리다 태우다란 뜻이라고 하는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숲을 태워야죠. 그래서 숲을 태워서 개간한 지역임을 암시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뾰죽탑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교회 이름이 뭔지를 찾지 못했어요. 구글로 이리저리 검색해 봤는데 하여간 그렇고 이것은 그 유명한 틴 교회입니다. 틴 교회. 지금 이쪽이 제단이죠. 제단. 그래서 이 성당에서는 이 제단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제단은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가 동쪽으로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단을 동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명매가 그 이제 배경 설화를 보면 그 제망매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종이를 태웠는데 그 종이가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여동생이 극락으로 갔다라는 뜻이죠. 한국에서는 서쪽은 극락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그 불교가 생겼던 그 인도가 한국에서 보면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서쪽이 극락을 상징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앞에 여기가 구시가 광장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문시계라든가 아니면 얀 후세의 상이 동상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흐르는 강 낮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죠. 불타바 강인데 그 뒤에 언덕 위에 성 비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이 왕궁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에 구왕궁, 거기에 이제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강이 불타바 강이고 그리고
여기가 구시가 광장입니다. 여기에 틴 교회라든가 천문시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언덕입니다. 이 언덕 위에 비투스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궁으로 쓰고 있죠. 이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로 약 12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부까지 외곽까지 합하면 2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EU에서는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 유럽은 한국과 달리 유럽은 각 나라별로 1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 1000명 안팎인 나라들이에요. 당연히 우리처럼 도시 하나가 1000만 명이 넘는 그 소위 메트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시도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이 프라하는 중부 유럽 전체에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되죠.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에 이어서 유럽에서 5번째로 방문객 수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관광객이 많은 나라가 어디죠? 네, 미국입니다. 미국. 자, 이 프라하를 보면 870년 프라하 성을 짓기 시작해서 물론 계속 증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프라하는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1446년에 카를 4세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의 수도가 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국가예요. 로마 제국을 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48년에 카를 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1415년에 얀 후스의 종교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프라하 투척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프라하 투척 사건. 이 사건으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621년에 구시가 광장에서 여기죠. 영주 27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왕정 체제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유럽의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한 가지 이제 이 유럽의 그 왕가들을 보면 합스부르크의 경우에는 남들이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을 때 합스부르크는 결혼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러시아든 프랑스든 체코든 다 그 왕족들은 같은 집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왕족이 아닌 영주들의 경우에도 그 떨거지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이들이 프라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둘로 나뉘어졌죠. 그 수도가 됐는데 1945년에 미 공군의 오폭으로 701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원래 미 공군은 드레스덴을 폭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기상 악화로 구름이 끼어가지고 잔뜩 끼어가지고 밑에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 공군은 왜 드레스덴을 폭격하려고 했느냐?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당파와 공화파가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영화고, 그래서 이제 1937년에 히틀러는 전 유럽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새로 신형 폭격기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프랑크 총통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역의 작은 마을인 게르니카를 폭격했습니다. 이게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란 제목의 그림이죠. 그래서 폭격으로 1500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는데 이 비극을 들은 피카소가 2개월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경향을 입체파라고 하죠. 입체파. 지금 이 그림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부근에 있는 국립 소피아 왕비예술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니카는 전쟁의 광폭성과 그 무력한 인간의 비참함을 투에서의 빛과 어둠, 투죠. 그것으로 상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불난 집,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멍한 황소의 머리, 울부짖는 말, 상처 입은 말, 램프를 들고 멍하니 쳐다보는 여인, 여인들의 절규, 그리고 여기저기 토막난 시신들, 이런 것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구권으로 편입되었다가 유럽에서 나토를 만드니까 이 동구권에서는 소련의 압력으로 바르샤바 조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소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이 프라하에 봄이 오게 된 것이죠.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있죠. 프라하 어느 시인의 어느 소녀의 죽음인가? 뭐 그런. 그 시는 프라하를 가보지도 않고 쓴 시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프라하의 봄 때 부상 118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 그 엠마우스 수도원도 폭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엠마우스 수도원이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이쪽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프라하에 가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원한 엠마우스 수도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미 공군은 그 드레스덴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히틀러가 민간 지역인 그 게르니카를 폭격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도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드레스덴을 폭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폭 이후에 다시 미공군이 전폭기가 출동해 가지고서
드레스덴을 폭격했습니다. 드레스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새로 복원한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소위탄으로 불길에 그을린 그 삶들을 다시 복원한 그 교회당과 뭐 이런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드레스덴은 이제 2차 대전 말게 되면서 독일의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연합군은 역사적인 그 관련이 많은 그런 오래된 도시는 폭격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독일의 그 예술가라든가 시민들이 드레스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넘어와서 1989년 이때는 실패하고 여전히 공산당 1인 독재 정권이었는데 이때 유혈 사태 없이 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벨벳 혁명이라고 부르죠. 벨벳이라는 게 뭡니까? 예, 기모처럼 그 털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만든 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벳 하면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이때의 것을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를 벨벳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지만 관광버스가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는 곳은 몇 개 없는데 이 프라하의 경우에는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9시간을 먼저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면서 핀카스 시나누그, 이것은 유대 성당, 유대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시가 광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천문시계 그리고 틴 교회를 보고 이 뒤로 들어가서 하벨 시장, 그 다음 허공에 매달린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동상을 보고 요 뒤는 뭐냐면 목단 또는 모란이라고 하죠. 중국 식당인데 아마도 여기서 점심 단체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만일 이 구시가 광장에서 그 축제가 벌어지면 그냥 점심은 여기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맛을 보는 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카프카 동상이 있고 그 다음 이쪽은 이게 그 프라하 중앙역이에요. 그 앞에 넓은 광장인데 여기에서 그 벨벳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약탑인데 왜 화약탑이라고 부르냐? 이 도시 방어를 위해서 이 탑에다가 화약을 비축해 두었는데 이 화약이 터져 가지고 전체가 다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왕궁 쪽에서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이게 카를교입니다. 카를교. 카를은 샤를이죠. 카를. 찰스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어원이 같은데 이제 나라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경우에는 카이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는 카이제르,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면 그것이 짜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음은 같은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스메탄의 박물관이 되고, 그러니까 카를교를 건너와서 이쪽입니다. 나중에 자유시간에 참조하시라고 전체 지도를 넣어봤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시계입니다. 늘 여기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핸드폰, 현금, 귀금속. 실제로 사람이 워낙 많고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그 작은 망원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봤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뭐냐? 황금 수탉이죠. 황금 수탉. 이 수탉은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는 것이 수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늘 강조하는 게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황금 수탉 밑에는 창이 두 개가 있는데 12사도가 이렇게 안에가 원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얼굴을 보여주죠. 12사도. 그리고 이것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인가요? 미카엘 천사인가요? 그리고 요 밑에 요것은 시계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시계이긴 한데 이것은 계절에 따른, 말하자면 농가 월령가예요. 1월에는 무엇을 하고 2월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자, 확대를 해보면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확대한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골이고, 해골. 지금 이게 줄인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이 해골이 줄을 당기면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던 모래시계가 세워지면서 자,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모래를 세운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종을 친다고 합니다. 기억이 잘 없네요.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이 종소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그러면 이제 그 해골 좌우에 있는 인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손에 들고 있는 게 거울인데 거울은 허영심. 그리고 주머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돈주머니겠죠. 탐욕을. 그리고 여기에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유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계속 해골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데도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해골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두 창문이 열리면 12제자가 돌아가면서 죽음을 맞을, 즉 이 시계를 보고 있는 인간들, 즉 여러분도 해당되죠. 내려다보는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마지막엔 황금 수탉이 운다고 합니다.
황금 수탉, 새벽, 멀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건가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보면 이 풍향계가 있잖아요.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풍향계. 여기 보면 수탉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 시계를 보시면 이 시계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기반하고 있는,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땅에서 본 하늘의 모습이죠. 그 해가 지나가는 자리가 황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절기가 있죠. 그러면서 조언하기를 이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라. 다친다. 전문가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예, 1월에는 뭘 하고 2월에는 뭘 하고 이렇게 각 월별로 해야 될 일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월령가죠. 자, 이것을 확대한 것이 이거. 그러니까 학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 천사.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이 천문시계는 1410년에 프라하 시청의 요청으로 시계공인 미콜라스와 하니쉬 그리고 수학자, 정확히 해야 되니까, 안신텔의 합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설치해 놓으니까 각 나라에서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라하 시청에서는 이 시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새벽에 장정 5명을 보내서 이 시계공을 포박하고 눈을 인두로 지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계탑에 올라간 한유 씨가 그 시계에다 손을 대니까 안에 태엽이 있었겠죠. 시계는 작동을 멈추고 다시 움직인 것은 1860년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태엽이 아니라, 톱니가 아니라 전동장치로 작동한다고 하고요. 이것이 원래 그 12사도가 돌아가는 게 그 시간이 15초 동안 작동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짧다고 아우성을 쳤나 보죠. 그래가지고 기사가 등장해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등장해서 약 40초간 나팔 연주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55초죠. 이 55초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선 이 파란 바탕은 낮입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은 일몰, 그러니까 이것은 여명, 이것은 일몰이죠. 특이하게도 점점 해가 밝아지면서 파란색이 점점 강해지죠. 그랬다가 다시 파란색이 점점 연해집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낮, 이것은 일출, 이쪽은 일몰, 그리고 요 색깔은 밤이죠. 그리고 요 파란색 위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12등분한 건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계자인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뜨는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직선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24까지 갑니다. 이것은 옛날 체코에서의 시계라고 해요. 체코 시계. 요거 아라비아 숫자는 체코 시계. 그래서 일몰, 해가 지는 시간을 0시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요게 기준이에요. 0시.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로마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이죠. 로마 숫자는 어떻게 읽느냐? 자, 여기 5인데 왼쪽에 있으면 빼야 됩니다. 그래서 4죠. 3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더합니다. 그래서 6이고 7이고 그러면 10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죠? 9가 되는 거죠. 9.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1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12까지 간 다음에 다시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는 1부터 12까지를 2번 반복하는데 이게 현재 중부 유럽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숫자를 봐야 현재 체코의 시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침이 있죠. 지금 이것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가락 표시, 이것이 현재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뒤쪽에 여기도 태양이지만 뒤쪽에 작은 별이 있어요. 이것은 항성시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설명하려니까 참 힘든데 항성시는 지구 자전 주기를 바탕으로 한 별의 시간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하여간 이 시는 천문학적 관측을 할 때만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니까 각자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파란색은 낮, 일출일몰, 검은색은 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게 뭐죠? 지구입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인 거죠. 그리고 요것은 황도,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천문시계는 이것은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고 이것은 우주의 시간에 관한 것이다. 그거에 비해서 이 달력판은 인간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를 밝혔다고 해서 우주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시침이 있죠. 시침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1부터 24까지는 제일 바깥쪽. 이것은 옛 체코의 시간이고 1부터 10위까지 다시 1부터 10위까지 있는 이것은 로마 숫자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 판은 황도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12궁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푸른 지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설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가 생각나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황도는 자 보통 1월은 뭐 궁수자리, 2월은 이렇게 이건 지금 반대로 돌죠.
반대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3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1월이 궁수자리잖아요. 이게 1월이죠. 2월은 염소자리, 염소. 3월은 물병, 4월은 물고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 궁수자리를 보세요. 궁수자리 요 기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찾아보세요. 하여간 이렇게 돌아서 지금 요 자리를 보시면 이게 요 글자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기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유래된 건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이 그림을, 이 숫자를 이쪽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해가, 요게 해죠? 해가 푸른 바탕 위에 있다가 밤에는 황혼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요것이 시침, 요것이 분침, 그리고 이것은 이 작은 별은 아까 항성시, 천문 관측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 요게 새벽이고 요것이 일출, 그리고 이쪽은 이것은 일몰, 그리고 요것은 황혼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달력판을 보면 월별로 나눠진 거 달력판이죠. 가운데 탑 3개는 프라하의 도시마크고 12개의 작은 원은 이것은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 이것과 이것이 지금 일치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큰 원은 농경의 단계를 표시한 것이라죠.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모내기를 하고 타작을 하고 이런 농가 원령이라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요게 바늘 자리인데 이것도 돌겠죠. 그 달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의 염소자리, 2월 물병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의 테두리는 회색으로 보이는 이 테두리는 365일을 나눈 거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날의 성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다시 구시가 광장입니다. 이쪽이 틴교회가 있고 이쪽이 천문시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광장이고 이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고 교회에서 설교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얀 후스의 주장은 교회 신부의 말보단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설교를 했죠. 모국어로. 그리고 평신도한테는 빵만 줬는데 평신도에게도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죠. 즉 귀족과 농노의 차이를 없앴답니다. 그러면서 면별부 판매하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다는 거죠. 면죄부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면죄부가 아니랍니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일단 그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연옥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연옥에서의 심사가 연옥에서의 심사도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의 과정을 생략해주고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요즘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벌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연옥에서의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1415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철회해라 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 그 사람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 자객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마녀처럼 화형을 시키죠. 이 얀 후세의 가르침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분노한 체코 민중들이 이제 뭐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후스파라고 합니다. 후스파. 앞에서 뷔쉐 흐라드에서 그 타보르라는 성문 기억하세요? 그들이 후스파죠. 타보르는 후스파들이 모여서 기지로 중심지로 삼았던 도시 이름이 타보르입니다. 그것이 후스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스파는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패배하지만 결국 이것이 체코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후스의 죽음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고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관광버스 정차장에서 하차해서 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유대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대인 표시죠? 별, 다윗의 별. 다윗이 영어로 하면 데이비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96년 작품이라는데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고뇌와 불확실성.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죠. 요 오른손만 놓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that's question. 실존적 위기의식과 선택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물론 벨벳 혁명으로 민주화되었지만 이 작품은 구체제, 앙샹 레짐, 소련의 위성국가였을 때 아래에서 체코 지식인의 무력감과 막막함,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프로이드냐? 프로이드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면서 그 자신이 평생 포비아, 공포증에 시달렸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소재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시가의 외곽을 방어했던 탑, 성문이 보이시죠? 이것이 화약탑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화약이 터져서 검게 그을렸다는 거죠. 그 유명한 틴 교회입니다. 이것은 구시가 광장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도시들은 각각 그 도시에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수호 성인을 마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하죠. 그래서 유럽에 보면 그 마리아를 이름으로 넣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라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우라고 하는 건 독일어에서 이제 그 미스란 뜻이면서 동시에 마담이란 뜻입니다. 즉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프라우가 들어가면 독일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마리아가 뭐냐? 노트르담입니다. 노트르는 우리들이란 뜻이고, 우리들. 담은 마담, 즉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 많은 교회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노트르담 하면 한 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의 성당이 여럿이 있고, 프랑스 전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르는 우리들의, 담, 마담,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는 프라우엔, 키르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르헤는 교회. 이것이 이제 이태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크 크로스, 즉 위에서 보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은 이러한 십자가를 그리크 크로스라고 하죠. 한쪽이 긴 것은 로만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은 이유는 뭐죠? 돔을 얹기 위한 것이죠. 돔. 그런데 이 돔의 이태리어는 두오모입니다. 두오모.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그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를 부를 때 두오모라고 부릅니다. 두오모. 그럼 왜 마리아가 수호성인으로 많이 되느냐? 인간이 예수님에게 어떤 소원을 빌 때, 어쨌든 예수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지금 뭐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이 신에게 소원을 빌면 잘 들어주겠습니까? 종족이 다른데. 그래서 인간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마리아가 다시 예수에게 부탁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그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예수에게 인간의 죄를 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마리아다. 이것은 1369년에 설계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양식인데 그 뒤에 바로크 양식, 바로크는 루이 16세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백년 전쟁 이후에 귀족과 용병들이 상당수 죽음으로써 국민을 군대로 끌어와서 훈련을 시켜갖고 상비군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 형식의 특징은 거대하다와 좌우대칭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이 사람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제단 앞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네요. 이게 이제 제단인데 이게 이제 뒤쪽인 거죠. 여기에 이제 미사를 할 때 이 천을 벗겨내고 제단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제단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 시간에 맞아야 될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파이프 오르간인데 되게 규모가 작죠. 예,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제단이죠. 제단. 여기 그림이 좀 보입니까?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요. 예, 틴 교회 내부입니다. 이 성당은 굉장히 장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식을 많이 할수록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의 부패에 넌덜머리가 나서 개신교에서는 내부 장식을 거의 없앴습니다. 그것이 더 극단화된 것이 첫 번째 했던 빈의 로스만 빌딩이죠. 장식이 아무것도 없는 건물. 그래서 거기서 미니멀리즘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틴교회 옆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자, 이렇게 장식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 석상 받침대가 있는데 석상은 지진 등의 이유로 떨어져서 없어진 거죠. 다. 원래는 다 성인들의 상 또는 교황의 상이 있었겠죠. 장식인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이것이 부벽이라는 겁니다.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옆에 벽을 붙여가지고 지붕의 무게를 받치도록 한 거예요. 문을 만들 때 아치는 위에서 세게 누를수록 더 아치는 튼튼해진다 그랬죠. 그럼 이 아치가 받는 무게를 옆으로 뻗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치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받쳐줘야죠. 그래서 양쪽에서 부벽을 세워가지고 아치의 무게도 받아주고 지붕의 무게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카를교입니다. 이 카를교는 계속 성인들의 상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것을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겁니다. 석상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것은 통제를 하기 위한 감시탑인 거죠. 이런 양식에서 이 지붕의 양식에서 프랑스 바로크 시대 때 지붕 양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셨죠. 지붕의 모습. 그런데 카를교를 지금 보시면 앞에 이상한 걸 설치해 놨어요. 뭐냐? 홍수가 나면 커다란 통나무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리에 걸려서 그럼 계속 밀고 들어오는 물 때문에 이 다리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무로 만든 이것은 뭐냐? 그 통나무 흘러내려오는 통나무들이 나무에 걸리지 않도록 앞에다가 이런 방책을 세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로마의 다리들을 보면 로마식 다리들을 보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쪽은 뾰족합니다. 왜?
통나무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요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왜? 돌을 많이 붙여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뾰족한 쪽을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언덕 위에 비투스 성당이 보이시죠? 이 다리 카를교에서 특히 유명한 게 오성성인인데 별이 5개래요. 장수 돌침대인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부 요한 네모무트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비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왕비가 고해한 내용을 얘기하라. 그런데 그것은 신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한 다음에 죽였대요. 그래 강물에 던졌는데, 불타바강에 던졌겠죠. 근데 이제 이 신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5개의 별 모양의 빛이 강물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신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신부가 오성성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신부를 따르던 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원을 빌면서 만져가지고 여기만 반들반들하죠. 그 다음 이 사진 왜 넣느냐. 지금 이게 카를교인데, 자, 여기에 요 희미하게 빨간 선 보이세요? 예, 그것이 메트로놈입니다. 이 프라하는 보헤미안의 도시죠. 보헤미안 하면 좀 이렇게 낭만적이고 뭐 예술적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메트로놈을 이 언덕 위에 우리가 주차하러 그 다리를 건널 때 정면에 이 시계를 메트로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라하가 음악과 예술의 도시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통해 많은 언덕 위에다 세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구시가의 중심지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라하, 불타바강, 서안 언덕에 자리 잡은 비투스 성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